이게 뭐고? 조합 설립 총회? 저는 로이어동에서 20년간 식당을 해왔습니다. 나름 맛집으로 소문나 장사도 잘 됐죠. 어느 날부터 로이어동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추진된 적은 없었기에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점심 장사 잘 끝냈습니까? 아 그래, 이제 한숨 돌린다. 혹시 그 얘기 들었습니까? 뭐? 아니, 동네 재개발 소식이요. 아이 그게 맨날 나왔다가 많은 이야기 아이가. 이번엔 확실하다던데. 아이 확실해도 재개발이 어디 쉽나? 다른 동네도 보니까 몇십 년 걸린다고 다들 난리던데 이번에도 잘 안 될 기다. 그래요. 아이, 뭐 두고 보면 알겠지. 형님, 그냥 매운탕이나 하나 주이소. 그래, 조금만 기다리라. 응. 보자. 뭐 세금 내라고 뭐시 많이 날아왔네. 이거 뭐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고 우리 가게하고 집도 포함된다고? 조합 설립 총회? 참네. 형님, 이거 보셨습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나도 받았다. 아니 장사 잘 되는 가게랑 집이랑 다 내놓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되나? 아니, 동네 여기저기에 조합 설립 선거 공고문도 붙었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할 모양입니다. 아니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래 사업을 해도 되는 기가? 우리 가게하고 집도 들어간다는데 우리한테 의견 한번 안 물어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죠? 우리 집도 정비 사업에 포함이라던데. 아니, 뭐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다가 이렇게 다 우편을 보내 통보하고 이거 우리 구청에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 그래 맞네. 우리 말 나온 김에 따지러 갑시다. 그래 가자. 로이어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이 사업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었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서 항의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내 가게고 내 집인데 누구 맘대로 나가라 말아 합니까? 나는 나가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택 사업한다고 나가라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가 배부됐죠. 예, 우편물 왔더라고요. 그럼 그 동의서에 자율적으로 동의한다, 안 한다 써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조합 설립에는 동의를 하시고 조합 총회에서 반대표를 내시는 방법, 그 방법 말고는 이 정비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비사업 허가를 구청에서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거 취소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못하면 이걸 누가 합니까? 저희한테 오셔서 이렇게 항의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되나요? 형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게. 이 답답하네. 형님,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뭐? 조합 설립? 나는 반대다. 저도 정비 사업은 반대하는데 일단 구청 공무원 말대로 조합 설립에는 제 의견 내보려고요. 조합 설립하면 끝이지. 조합 세워지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게 얘기를 하면 될 거고, 안 되면 총회에다가 반대표 던지가 사업 무마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 말이 쉽지 네 맘대로 되나? 그래도 정비 사업 하면 동네가 더 살기 좋아질 거고, 땅값도 오를 건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님 생각 좀 다시 해보이소. 내가 보니까 우리 가게하고 집은 그 사업 후에 경기에 있어서 영업을 중단하면 손실이 엄청나다. 그럼 사업하는 동안에
누가 보상해 줄 건데? 조합에서 절대 보상 안 해준다. 나는 무조건 조합 설립 반대다. 아, 형님,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뭐? 이기적? 장사하는 사람이 그럼 내 돈 버는 게 우선이지. 형님이랑은 대화가 안 되네. 아니, 막 갑니다. 아, 여기서 또 의견이 갈리네요. 저 자식 저거 믿었더만 배신자네 저거. 조합 설립 총회가 열리니까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 어찌해야 되노?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때문에 장사를 하던 가게도 그리고 집도 지금 다 이전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는데, 자,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말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들어봅니다. 가로로 뭐 정비를 한다는 뜻인지 김현동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씩 단어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가로. 세로. 그럼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맞잖아요. 아닙니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 길을 의미하는 한자인 가와 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이 가로등이라고 할 때 바로 그 가로와 한자가 똑같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종로 3가, 을지로 1가 이렇게 할 때 가와 로는 이제 길을 의미한다고 보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길 옆에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2018년 2월 9일에 최초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줄여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처음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네. 이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란 이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이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종전의 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집, 상가, 건물 등을 집중적으로 재정비하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길을 유지하면서 재정비를 한다. 이게 어떻게 그럼 정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이 가로, 세로, 이 길로 구성된 이 하나의 블럭이라고 하죠. 예. 그 블럭을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구역 모양이 대체로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된 큰 삼각형, 사각형을 띠게 되는데요. 네. 이건 그 외곽의 길, 즉 그 가로는 그대로 놓아두고 안쪽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을 집중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드라마에서 보면 기준영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자신의 집과 가게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구역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은 뭐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우리 사무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예. 오늘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장님 요즘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맥을 잘 짚어요. 김경맥. 네. 네, 보통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존의 전통적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정비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안전 진단, 정비 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비로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단지 주민 동의만 받으면 곧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절차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간편해지면은 사업 완료 기간까지도 굉장히 좀 단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전통적인 정비 사업은 평균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평균 2, 3년 만에 신속하게 사업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많이 생략해서 진행을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근본 취지를 보면요,
이 환경은 낙후되어 있지만 이 규모가 작아서 기존의 정비 사업으로는 이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이 기존 사업만으로는 이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역에 대해서도 이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이 기존의 전통적인 정비 사업은 절차대로 이렇게 다 진행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부산에 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려면 뭐 절차도 복잡하고 그 절차를 거쳤는데도 뭐 안전 진단에 떨어진다. 또 네.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봤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경남 지역 이 도심을 가만히 보시면요.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어서 깨끗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바로 그 옆 구역에는 이러한 정비 사업에 소외되어서 여전히 낙후된 동네가 바로 옆에 인접한 그런 현상을 흔히 목격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 이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는데도 그런 기존 정비 사업에서 필요한 요건을 그대로 요구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과감하게 이런 요건을 생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드라마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드라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예.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를 묻는 그런 우편물을 받으셨잖아요. 예. 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은 토지 소유자의 80%,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준영 씨는 이 정비 사업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만약에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면 기준영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게와 집이 사업구역에 포함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또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토지 소유자의 80%,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구역에 포함은 되지만 그 사업을 반대하는 소수파들도 어쩔 수 없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내 건물이고 내 땅인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겠죠. 앞서 제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과는 달리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 진단,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것들을 다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렇죠. 원래는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의 의견을 뭐 수렴한다든지 각종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러한 과정을 다 생략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업에 찬성하게 되면요. 이 기준영 씨처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집이나 가게도 정비 사업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예. 자고 일어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내 땅, 내 건물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나는 이 사업에 반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 시행자는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특히 공공시행자, 그러니까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곳에서는 강제 수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버티더라도 결국 소수파로 몰리게 되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 청구 내지는 수용의 형태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기준영 씨의 노포는 영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영업 중단이 이루어지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사실 이 부분도 큰 문제인데요.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례까지는 없지만 최근 법원에서는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영업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업 보상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야, 아유. 이렇게 되면 기준영 씨는 찬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직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기준영 씨는 자신이 그 가게와 집을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요구가
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건 좀 해봐야 아는 문제인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반대하는 주민의 사업구역 제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사업구역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많은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에서 이 주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궁금한 게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분쟁이나 좀 갈등이 많이 일어나나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예. 눈에 띄는 이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에는 이 좁은 가로구역 내에 낙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소위 우리가 달동네라고 하죠. 예. 네네. 그런 구역이 좀 많아서 재정비의 요구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부산 경남 지역은 조금 사정이 달라요. 이제야 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이들 지역은 오래전부터 여러 개발업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이런 전통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일부 업자들이 이런 주민 반대나 민원 무마하는 목적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뭔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좀 낯선 그렇죠.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오늘 말씀을 좀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생길 거니까. 네, 저희가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럼 기준영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영 씨는 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조합 설립에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다거나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만으로는 아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여요. 빨리 이렇게 관할 행정청에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취지의 민원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제시하셔야겠고요. 네.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 측에도 그러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적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데 또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신데 어떻게 이러한 대응을 다 일일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일체 이 기준영 씨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위임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조합 쪽에다가 의견을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 기준영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이신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 중기 오늘 공좀 들어가는데? 네, 니 이기려고 연습 많이 했다, 아이가. 한 판 더? 좋지? 가자. 자. 준기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저랑은 둘도 없는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농구를 참 못하네요. 야, 왔나? 니 요새 뭐 재테크 뭐 하는 거 있나? 아, 재테크는 무슨 이제 첫 월급 받았구만. 내가 경제학자로서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젊었을 때 재테크를 해놔야지 나이 들어가 고생 안 한디. 야, 니 요즘에 뭐 하나? 부쩍 재테크 얘기가 많네. 요즘에 아파트값 장난 아니가 오른 거 알지? 설마 니 그거 투자했나? 돈 벌기 쉽더라. 야, 대학원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영끌했지. 전세 끼고 갭 투자하니까 돈 얼마 안 들더라고. 근데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올랐다 이가. 돈 버는 거 어렵지 않다. 니도 한번 해봐라. 아, 됐다. 난 뭐 돈도 없는데 뭐. 에이, 남자가 있죠. 배포가 있어야지. 아, 그나저나 니 군대는? 뭐 대학원 핑계대고 연기했지. 야, 그 내가 먼저 가봐서 아는데 그 늦게 가면 손해디. 얼른 가라. 아이 뭐 그래 알았다. 커피 한잔 하자. 비율량 종목에서 빨고라고 하기.
아, 예, 세입자님. 예? 전세 계약 연장을 안 하시겠다고요? 아, 예. 아, 그러면 전세금을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아, 2달 안에요. 아,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 돈이 없는데 이 전세금을 어디서 구하지? 중이 왔나? 야, 니 왜 이렇게 힘들어 비노? 무슨 일 있나? 그 투자한 아파트 세입자가 나간다네.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돈이 좀 모자라다. 얼마나? 한 2천만 원. 근데 대출을 다 땡겼어가 더 이상 어렵고 그 사채를 쓰려니까 무섭고 이게 어찌해야 되노? 그 2천만 원이면 되나? 네 혹시 내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내가 이자까지 섭섭지 않게 쳐줄게. 아 친구야, 그러면 네 자동차 있잖아. 어. 그 양도 담보해 줄 수 있나? 돈 빌릴 동안 명의를 넘겨달라 이 말이가. 돈 다 갚으면은 다시 명의 넘겨주는 거고. 아, 당연하지. 오케이. 내 자동차 명의 넘겨줄게. 네 그러면 2천만 원만 빌려줘. 자동차 양도 담보를 조건으로 저는 중기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중기는 양도 담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아파트 세입자도 구하지 못한 채 각종 채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약서 작성 끝났으니까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네. 무슨 계약이죠? (2천만 원) 확인했습니다. 제가 진짜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싸게 넘긴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알죠. 그럼 이제 차키랑 등록증 주시죠.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렇게 차를 넘겨도 되나요? 아, 큰일이네요. 현수한테 미안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그거는 농구장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죠. 중기는 계속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받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준기야, 네 요즘에 통화가 왜 이렇게 안 되노? 현수야, 내 해외 나간다. 해외? 갑자기 왜? 그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군대도 가기 싫고 필리핀 가서 사업해가 내 성공해서 한국 돌아가려고. 니한테 빌린 돈은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친구야, 미안하다. 뭐라고? 야, 네 이대로 가면 네 고소한다 알겠나? 여보세요? 자, 이준기 씨가 뭐 필리핀에 사업을 하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도피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필리핀 예. 가도 망합니다. 예? 그러게요. 자, 최재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랜 우정인 것 같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먼저 이준기 씨는 이제 병역법 위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양도담보 물건인 그 자동차를 그 임의 처분한 문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에 이면수 씨가 이준기 씨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이제 먼저 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와 고발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이제 법률상 고소권을 가진 이제 고소권자가 그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그러면
임현수 씨가 고소권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고소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먼저 이제 병역법부터 살펴보면 이제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임현수 씨는 피해자는 아니고요. 그 이준기 씨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대응 외에 이제 형사상 피해자로서 대응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병역법 위반. 이거 정말 큰 범죄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자, 지금 이준기 씨는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계속 미뤄왔는데 병역법 위반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이제 이준기 씨는 현재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럴 때 이제 해외로 떠나게 되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네. 근데 병역법 제94조에서는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나 또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 또 귀국 명령을 위반하고 귀국하지 않은 사람, 또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을 한 경우는 즉시범으로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시범이라고 하면은 이게 즉시 체포를 해서 국내로 뭐 송환한다 이런 뜻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히 살펴보면 즉시범이란 위반 행위 즉시 범죄가 완료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실행 행위가 시간이 계속될 필요가 없이 위법 행위 그 즉시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즉시범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범죄의 성립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계속을 필요로 하는 범죄, 뭐 예를 들면 체포죄라든지 감금죄 이런 경우는 계속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그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그 허가된 기간 안에 또 귀국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즉시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죄가 바로 성립을 하게 된답니다. 네. 것입니다. 병역 의무 기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그 병역 의무 기피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지금 이준기 씨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외를 도피를 했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 이게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게 지나버리고 처벌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역시 사무장님께서 조금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계속 그렇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범이라서 위반 즉시 범죄가 성립해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리면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지나면 형사처벌이 어려워지나요? 네,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를 때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다만 하면 요 뒤에 뭔가 공소시효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다는 얘기인데 뭡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는 범인이 형사처벌을 이제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즉시범이기 때문에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위반한 즉시 그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죄가 성립을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준기 씨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군대도 가기 싫어서 해외로 나가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것은 결국 이제 병역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아마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기 씨는 병역 의무도 기피를 하고 형사처벌도 면할 목적이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기 씨가 또 이제 문제가 있죠.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지금 친구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이 행위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까? 네, 이제 이준기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제 채무를 좀 면탈하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매도한 행위가 이제 범죄가 된다면 사실 그러한 범죄를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또 해외로 도주한 것이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매도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요 행위가 아마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 같습니까? 사무장님은 계속해서 예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배임죄 맞다. 이준기 씨와 이면수 씨 사이에 이제 문제만 좀 두고 본다면 이준기 씨는 이면수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연기로 했으면서도 그 이면수 씨에게 자동차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경우 배임죄로 보고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변경된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채무자가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계약 의무를 위배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준기 씨는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되겠네요. 네, 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이준기 씨가 양도담보를 설정한 자동차가 동산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배임죄로 처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배임죄 성립이 어렵다면은 지금 어떤 죄로 그럼 고소를 해야 그 채무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이준기 씨가 처음부터 돈을 이제 갚지 않으려고 했거나 예. 이제 자동차 면밀을 넘겨줄 의사가 없이 이면수 씨를 속여가지고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이제 도주한 이준기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민사적 대응을 뭐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 게 말씀하셨지만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런 입증과 관련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준기 씨가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기망의 여지가 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친구에게 참 배신당한 상처와 또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인 이면수 씨인데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네, 이면수 씨 믿고 의지했던 오랜 친구와 이제 금전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기죄 고소와 같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민사적으로 채권을 분명하게 확보해둘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이제 채권 확보 방법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건물 불난 것 때문에 2층, 3층까지 다 태워 먹었는데 그 부분 김 사장이 배상해 주세요. 아니 제가 왜 그 부분까지 배상해야 합니까? 김 사장 가게 1층에서부터 불이 나서 2층, 3층까지 다 태워 먹었잖아요.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저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어디 법을 한번 따져봅시다. 일층이 한 150평 정도 됩니다. 스포츠 용품 좀 하실 거라고 했죠? 네. 넓어서 한쪽에 창고랑 사무실 부분에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아까 그 계단은 뭔가요? 저희 건물이 외부에 2층, 3층 출입구가 없습니다. 2층하고 3층은 제가 보관 창고로 쓰고 있어서 따로 여기로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1층에서 가게 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 보증금이 4천만 원에 월세 33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계약할게요. 공간이 넓기도 넓고 조건도 나쁘지 않네요. 그럼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실 겁니까? 네. 그럼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고 그러고 계약을 갑시다. 네. 여기 건물이 지금 요 외부 가게 화재 보험은 들어놓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실제가 될 수도 있고 남의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전에 사장님이 상담하셨던 대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 한도액은 1억이고요. 공제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임차자 배상 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 한도액도 1억이고요.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네. 저거 참 꼼꼼하게 읽어보기 힘들거든요. 김 사장님, 장사 잘 됩니까? 오셨어요? 예, 죄송하지만 내 2층 창고에 이것만 좀 올려놓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한번 들러보세요. 자, 수고하세요. 네, 가세요.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창고 가서 재고 정리 좀 하고 퇴근해야겠다. 어디서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불이야! 아유, 이거 어떡하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상당 부분이 탔고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서 다른 건물로 매장을 옮겼습니다. 임대 내주는 1층 매장하고 2층, 3층 복구하는 비용 감정 나왔습니다. 1층은 1억 2천 나왔고 2층, 3층은 5천만 원 나왔어요. 1층에서 불난 것 때문에 2층, 3층까지 다 태워 먹었으니까 김 사장이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왜 그 부분까지 배상해야 합니까? 그리고 화재 원인도 안 밝혀졌잖아요. 불난 게 저 때문이란 증거 있어요. 저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어디 법을 한번 따져봅시다. 네, 화재로 인한 손해가 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함호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 목적물과 임차 외 목적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들을 구분,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불이 났던 로이어 건물은 일반 상가 건물과는 달리 1층 내부에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특이한 구조였잖아요. 네. 이렇게 임차한 목적물과 임차한 외 목적물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먼저 이제 불이 왜 났는지 원인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화재의 원인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화재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제가 이 사건 감정 결과를 입수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시점은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이라는 점은 판정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야, 이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더욱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일단은 1층 가게에서 불이 난 건 사실이다, 그죠? 맞습니다. 예. 화재가 시작된 곳은 김태호 씨의 가게이고 원칙적으로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인 김태호 씨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즉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네. 이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임대인 박정수 씨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소방서에서도 화재 원인을 못 밝혔는데 그러니까요. 개인이 뭐 탐정도 아니고 화재 원인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렇겠죠. 너무 어렵겠죠. 예. 예. 하지만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임차 목적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김태호 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임차 목적물에 대한 모든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김태호 씨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태호 씨는 1층 임차 목적물의 손해에 대해서 박정수 씨에게 배상을 해줘야 될까요? 네, 안타깝지만 임차 목적물인 1층에 대해서는 김태호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인 박정수 씨가 1층에서 불이 시작됐고 또 그 불로 인해서 2층, 3층까지 다 번졌으니까 김태호 씨가 책임지고 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2, 3층에 대한 손해까지 김태호 씨가 책임진다는 건 약간 좀 억울한 사정도 있거든요. 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화재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2층, 3층 모든 것을 다 임차인이 다 부담하라고 한다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임대인 박정수 씨는 임차 목적물 외에 2층과 3층의 손해까지 임차인인 김태호 씨에게 청구할 거라고 그래서 고지는 하긴 했습니다. 네. 네네. 다만 김태호 씨에게 손해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임대인인 박정수 씨가 모두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아, 임대인이 박정수 씨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화재 발생의 원인이 김태호 씨의 보존 관리 의무 위반이란 점, 그리고 2층 및 3층에 발생한 손해가 통상적인 손해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태호 씨의 보존 관리 의무 위반과 손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은 임대인 박정수 씨가 모두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재의 원인 자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밝혀졌어요. 예. 결국 화재의 원인이 김태호 씨의 보존 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수 씨는 2층과 3층의 손해에 대해서는 김태호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임차인 김태호 씨는 임차 목적물인 1층 손해액만 배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김태호 씨가 화재 보험을 들었잖아요. 어허. 자 1층 손해액이 지금 1억 2천만 원인데 전액 배상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손해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확정적으로 입증이 되었는지 그 여부가 우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임대인 박정수 씨가 감정을 통해서 확인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비록 감정하긴 했지만 네. 이 건 손해액 산정은 임대인 박정수 씨가 개별적으로 의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산출된 손해액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 손해액 확정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다만 손해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펴보자면 김태호 씨가 가입한 화재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책임지는 그 한도가 1억 원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지금 네. 손해액은 1억 2천만 원인데 배상 한도가 1억 원이라서 2천만 원이 초과되는 상황이네요. 그 부분은 사비를 내서라도 김태호 씨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김태호 씨의 경우에도 손해액 상정에 오류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다음 그에 대해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배상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까 이게 손해 사정을 했던 그 금액이 임대인이 낸 금액이니까 맞습니다. 그걸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살펴볼 부분이요. 임차회 목적물인 2, 3층의 손해액이 지금 5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박정수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좀 배상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 목적물 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임대인인 박정수 씨가 부담합니다. 결국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김태호 씨가 2층 및 3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야, 참 이게 화재 보험 관련해서도 실제로 화재가 나면 무조건 다 보상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보험을 들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모님 계속 너무 예리한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연속 왜 세 이렇지? 번째 오늘 같은데 좀 예, 칼에 예. 품으셨네요. 아, 제가 방송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험가입 전문 상담사와 꼼꼼히 함께 임차 목적물의 구조 및 상태를 따져본 후에 화재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너무나 포괄적인 화재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장 한도와 범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본 이후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호, 박정수 씨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김태호 씨와 박정수 씨 모두 금전적으로 피해가 너무 커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그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보다는 임차 목적물과 임차 목적물 외 손해액을 구분하고 해당 손해액에 대해서도 정식 소송 과정에서 산정된 손해액이 아닌 점 등을 상호간 인정해서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법원의 소송이 아닌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를 권해드립니다.